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내뱉고 있는 나 자신이 사실은 제일 낯설어요. 그땐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하고 믿고 같이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임신 7개월 된 제 배를 보면서도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뒤틀렸어요. 저는 올해 34입니다. 2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고 육아하면서 틈틈이 온라인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예요. 누가 봐도 조용하고 평범한 엄마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껏 3번이나 제 남편의 바람을 견뎌낸 여자입니다. 처음 그 짓을 알게 된 건 딱 임신 7개월 차였어요. 그때 남편은 야근이 많다, 현장 마무리 때문에 바쁘다, 말을 줄줄이 뱉어댔고 저는 뱃속 아기 때문에라도 그냥 믿고 넘기려 했죠. 근데 여자의 촉이란 게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연락 없는 날이 늘어나고 말이 점점 간단해지고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이상한 낌새들이 많았어요. 결국 못 참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참고 있어야 해? 그래서 흥신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진이 도착한 건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과 어떤 여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둘 다 마스크도 안 쓰고 웃고 있더군요. 그 여자의 허리를 남편이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 손이요. 임신으로 붓기 시작한 제 손 대신 남편 손이 다른 여자 허리를 감싸고 있다는 걸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온 남편 앞에 제가 사진을 한 장씩 꺼내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게 당신이 말한 야근이야? 현장 정리가 이거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눈을 부라렸습니다. 정말 오히려 제가 미쳤다는 듯한 눈으로요. 내가 지금 나를 미친 놈으로 만들어? 이걸 어디서 났어? 누가 보내줬어? 화는 제가 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가 당한 것처럼 씩씩거리더군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이 인간은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만해. 내가 이런 사진을 받고도 아무 말 없이 참고 기다렸다고. 근데 넌 지금도 나한테 화를 내? 그제야 남편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주저앉아서 울더군요.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정말 그 여자랑은 감정은 없었어.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우리 애 생각해서 제발. 부모님께만은 말하지 마. 이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봐줘. 배 안에서 아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여린 움직임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지금 이 상황, 이 아이는 모른 채 태어날 거야. 그게 다행일까? 아니면 더 잔인한 걸까? 제 머릿속은 뒤엉켰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울고 무릎 꿇은 남편을 보면서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애만 안 가졌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냈을 텐데. 하지만 뱃속 아이가 너무 소중했기에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딱 한 번만 그 사람을 다시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정말 끝이야.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널 내 인생에서 지울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휴대폰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줬고 SNS 계정, 이메일 계정 전부 오픈했습니다. 심지어 통화 내역 원하면 매달 줄게라며 스스로 통신사 앱까지 깔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달라졌나? 내가 너무 의심만 하고 산 건가? 처음엔 경계심이 풀리지 않았지만 슬슬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즈음 또 시작됐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 낯선 번호로 몇 번씩 들어오는 부재중, 무음 모드로 설정된 알림창. 처음엔 저도 애써 넘기려 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이제 애도 있는데 또 바람을 피울 리가.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서랍에서 다른 명의의 폰 하나가 나왔어요. 남편 명의로 개통된 또 다른 번호. 그리고 그 번호의 사용 내역에는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무 분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고 남편 앞에 던지듯 내놨어요. 이건 뭐야? 남편은 1초간 침묵했고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그냥 업무용이야. 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업무용이라면서 그 여자랑 매일 밤 11시에. 자기야, 오늘도 고생했어. 잘 자, 꿈에서 만나. 이런 문자가 오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말 그대로 숨이 안 쉬어졌어요. 목이 쉬고 숨이 끊어질 듯 꺾이는데도 분노와 억울함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 방에 있던 친정엄마가 놀라 뛰쳐나왔고 병문안 왔던 시댁 식구들까지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전 울다 지쳐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 인간 또 바람났어요. 이번엔 그 여잔 줄도 알고 있었어요. 비밀 폰 만들어서 따로 연락 주고받았고요. 내가 이 짓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미친년이라고 욕을 먹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벌컥 소리를 질렀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울며 무릎을 꿇더군요. 제발 애도 막 태어났잖아. 이번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봐줘. 정신 차릴게. 그 여자랑 다 끝낼게. 부모님 앞에서 약속할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희한하게 마음이 안 흔들렸어요. 슬프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참 이상하죠. 제가 또다시 참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진짜로 아이 얼굴만 보였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병실 조명 아래에서 조그맣게 숨쉬고 있었고 그 아이의 심장 소리만이 저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통화 기록 싹 다 넘겨. SNS, 이메일, 폰 전부 내가 검사할 거야. 이상한 짓? 딱 걸리면 그날이 끝이야. 남편은 바로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 아예 지금 여기서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할게.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전화를 걸고 쌍욕을 섞어가며 그 여자를 내쳤죠.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참 묘했습니다. 저 여자한테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나중엔 나한테도 저럴 수 있겠지?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몇 달간은 조용했어요. 전화기 계정, 통화 기록 전부 체크했고 남편도 거기에 일절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그런데 여자의 직감은 그렇게 쉽게 무뎌지지 않거든요.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 이름 저장 안 된 번호와의 문자 흔적, 그리고 어느 날 보험 서류를 정리하다 남편 명의로 또 다른 번호 2개가 등록된 걸 봤을 때 제 안에서 또 다시 뭔가 부서졌습니다. 그 번호들 중 하나는 그 여자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냥 업무용 회사 임시폰이라고 발뺌했지만 그 폰 안에는 또렷하게 둘이 주고받은 음성 메시지, 여행 사진, 그리고 자기야 사랑해로 시작되는 메시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이번엔 끝이었어요. 아이는 어느덧 돌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8일 아이의 돌잔치가 끝나면 그날 이후로 전쟁을 시작할 거라고. 2024년 10월 28일 우리 아이의 첫 돌잔치는 꽤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이 판국에 무슨 돌잔치냐고. 근데 저는 그날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세상에 태어난 내 아이가 아빠의 배신으로 더럽혀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이란 틀 안에서 기억 하나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도 손님들도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날따라 제 옆에 찰싹 붙어서는 부부 행세를 했죠. 정말 연기 잘하더군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실컷 웃어라. 이제 곧 내 앞에 지옥문이 열릴 테니까. 돌잔치 다음 날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A사 파일 두꺼운 걸 들고 들어갔죠. 말없이 앉은 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모텔 사진, 주고받은 문자 캡처, 통화 녹취록, 날짜별 동선 기록, SNS 다이어리와 메시지, 그리고 그 비밀 폰에서 추출한 모든 증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씩 넘길 때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걸 다 모아오다니. 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너무했다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그럼 제가 이렇게 참은 게 잘못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참고 넘겼던 건 보이지 않으세요? 시아버지는 침묵만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 숙인 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인간 이제 눈물도 안 흘립니다. 눈물 흘릴 가치조차 스스로 포기한 거겠죠. 잠시 후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인데. 애는 놓고 가. 애가 무슨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더군요. 애 아빠요? 그 애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 돌 되는 날까지 다른 여자랑 문자나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애 아빠입니까? 죄 없는 건 제 아들이지 이 인간이 아니에요. 현관 앞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가려는 저를 시어머니가 막아서며 실랑이를 벌였고 친정 부모님이 도착하면서 겨우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아이 안고 집에 돌아가는 길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분노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인간 그리고 그 여자에겐 이대로 끝내주면 안 되니까요. 그 여자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습니다. 참 고상한 직업이죠. 교육자라는 사람이 유부남과 연애질에 아이 있는 여자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교육청에 정식 제보를 넣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몰라 교육청으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교사 신분인 사람이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경우 징계나 파면 사유가 되나요? 답은 이랬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파면 또는 직권면직 가능성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경우 교육기관은 매우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그 말 듣고 전 서류를 몽땅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모텔 앞 사진부터 손잡고 나온 장면, 메시지 캡처, 통화 녹취, SNS 교신 기록까지 모두 빠짐없이요. 며칠 뒤 그 여자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우리도 딸 잘못 키운 죄 알고 있다. 그날 저는 혼자 나갔어요. 나에겐 죄가 없으니까. 무슨 사과를 받든 당당해야 하니까. 그 여자 부모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맞이했죠. 처음엔 또 똑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는 참 착했는데 이번 일은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교사직까지 잃게 생겼다. 듣고 있으니 속에서 울컥 치밀더군요. 그리고 그 부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1,000만 원입니다. 이걸로 합의해주면 우리가 평생 고맙게 살게요. 저는 그 봉투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못해 비열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제 가정이 무너졌고 제 아이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불신해야 할 인생을 살게 됐는데 1,000만 원?
그깟 돈 몇 장으로 내 삶을, 내 아들의 미래를 덮으려고요? 저는 봉투에서 수표 5장을 꺼내서 그 여자의 부모 얼굴 앞에 휙 던졌습니다. 1,000만 원이면 제 아들의 아빠 없는 인생이 조금은 위로가 될 줄 아셨습니까? 그리고는 터뜨렸습니다. 지금 당신들 눈에는 딸이 교사직 잃을까봐 그게 걱정이죠?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남의 남자 뺏어도 미안한 척만 하면 끝난다는 걸요? 그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틈에 저는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들, 조롱조로 담긴 DM들, 그리고 남편과 그녀의 카톡 캡처본을 하나씩 천천히 테이블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당신들 딸이 끝냈다고 한 증거입니다. 끝냈다는 사람이 왜 일주일 전까지 사랑해 자기야를 외치고 있었을까요?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지란 사람이 기어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남자가 밖으로 도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야. 집안에서 아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거 아닐까?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턱이 덜덜 떨릴 만큼 화가 났습니다. 순간 저는 손으로 테이블을 쾅 하고 쳤습니다. 지금 그게 성폭행 피해자한테 짧은 치마 입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이랑 뭐가 달라요? 제가 임신 중이라고, 몸이 무거워서 관계가 뜸했다고, 그래서 바람 피운 게 정당화된다고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딴 부모 밑에서 자라니 그런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세요. 우린 뭐 어쩌겠어요. 합의 없으면 우리도 대응할 겁니다. 그 말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마지막 카드 꺼냈습니다. 제가 조용히 가방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네, 다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 봉투부터 피해자 탓까지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그 순간 그 여자 엄마가 제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딸 인생 망치지 말아줘요. 제 딸 교사밖에 못해요. 그 일 잃으면 정말 끝이에요. 그 말에 저는 또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그럼요. 제 인생은 망쳐도 되고요. 제 아들은 아빠도 없고 엄마는 하루하루 싸워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당신들 딸은 안타까우니까 살려달라고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고소장과 민사소장 접수를 마쳤습니다. 상간녀에겐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억 원을 청구했고 그 부모에겐 명예훼손과 협박에 준하는 내용으로 함께 넣었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도 이혼 서류와 함께 정확한 요구사항을 보냈습니다. 친권 나, 양육권 나, 양육비 월 100만 원, 위자료 그의 퇴직금, 아파트 적금, 펀드 전부 이관, 상간녀와의 관계 인정, 사문서 위조 금지 각서 작성. 그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걸 공론화하고 소송전으로 간다고 분명히 밝혔죠. 며칠 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잠깐만 딱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솔직히 마음 한켠에선 왜 또? 싶었지만 아이 아빠에 대한 마지막 정리라는 생각으로 나갔어요. 그 자리엔 남편도 앉아 있었습니다. 꾹 담은 입, 마르고 창백한 얼굴. 아, 이제야 그 인간도 모든 걸 깨달았구나 싶더군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입장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더구나. 아이 문제는 너한테 맡기마. 다만 1년에 2-3번 아이 얼굴만 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좋겠구나. 그 말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말로 다 안 되는 거 안다. 너한테 그리고 우리 애한테. 나는 정말 최악이었다. 그 말은 들으면서도 감정이 울컥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이 남아있을 땐 미안하다는 말도 칼처럼 아프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떠난 뒤에는요.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남긴 상처를 평생 기억할 거야. 그걸 이겨낸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매일매일 증명하며 살 거고. 그래서 너 같은 사람 이제 내 인생에 다시는 없어. 그 후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 친권 포기에 관한 각서를 써주었고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완료됐습니다. 그 서류를 넘기며 저는 말했어요. 너는 마지막까지 내게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아이한테만큼은 아빠였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이 모든 걸 정리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진 날 판사님 앞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눈물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죠. 드디어 끝났구나 싶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안아봐도 돼? 저는 가볍게 손만 내밀었습니다.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아이랑 함께 더 잘 살아볼게. 이혼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저는 아이와 함께 원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해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아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엔 조용히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잘 버텼구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서 지킬 수 있어서 안도하는 날들이에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 밤새 안고 있으면 문득 울컥할 때가 있어요. 이 애는 대체 무슨 죄로 아빠라는 사람 없이 자라야 하나.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단단히 새깁니다. 아빠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약하면 불행한 거다. 그래서 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단해집니다. 상간녀는 결국 법원 판결로 인해 교육청에서 정식 파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교단에서 가르쳐왔던 모든 기록도 삭제됐고 앞으로 교사로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 그 여자가 또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어렸어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순 없을까요? 저도 벌 받고 있고 괴로워요. 읽지도 않았습니다. 읽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용서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참았던 사람이었을 뿐이니까요.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조용히 다이어리에 오늘의 감정을 적습니다. 나는 잘 해냈다. 너무 늦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고 나는 오늘도 웃을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 당신도 누군가의 반복되는 배신 앞에서 참을까 버틸까 용서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감정들이 당신이 그 사람 옆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언젠가 제 아들이 커서 엄마 왜 아빠랑 이혼했어?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그 선택을 한 거야. 내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보여주고 싶었단다. 그리고 덧붙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용서를 받을 자격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걸 못한 사람은 내 삶에 발붙일 수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부터 정말 저답게 살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의 거울처럼만 존재하지 않고 당당한 엄마, 단단한 여자,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이 사연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실화입니다. 누군가의 깊은 상처이자 누군가의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한 모든 분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